2026년 3월 12일 아침 그 무서운 소리가 이라크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이란 전쟁에서 처음으로 미국은 A-10 워트호그 공격기를 전장에 배치했습니다. 그 전날 밤 3월 11일 이란 지원 민병대가 에르빌의 연합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드론 대대가 요격되었지만 파편이 민간 및 군사 지역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인원이 부상을 입었고 프랑스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B-52 폭격기나 F-35 전투기의 파괴적인 힘을 이용한 고고도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전쟁을 지상으로 가져왔다. 미군의 가장 무자비한 근접 항공 지원 플랫폼인 A-10 워트호그 공격기가 이라크 상공에 배치되었다. 모술과 바그다드에서 이란 지원 민병대의 위치는 몇 시간 만에 파괴되었다. 전쟁은 고고도 정밀 타격에서 참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더 이상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벙커를 공격하는 데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란의 대리군이 이라크에서 사용하는 보급선, 지상 위치, 인력을 직접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단계는 미국에게도 상당한 작전상의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는 43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이고 이란의 대리군은 민간인 인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10은 개활지에서 위치를 파괴할 수 있지만 도시 지역에 섞여 있는 민병대를 추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모술 남쪽의 이란 지원 인민동원군 PMF의 30여 단입니다. A-10 썬더볼트 II, 일명 워트호그는 낮은 고도로 민병대 위치에 돌입했습니다. 기수에 장착된 30mm GAU-8 어벤저 기관포는 분당 3,900발을 발사하며 장갑차를 버터처럼 관통합니다. A-10은 평범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총의 비행기가 둘러싸인 형태이며 그 무서운 소리, 초당 65발이 모술 남쪽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갑 차량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탄약고가 폭파되었습니다. 이 대리 여단은 개활지에 있는 전통적인 전투기지로 A-10에게 이상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라크의 대리 네트워크는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그다드의 지역, 바스라의 거리, 키르쿠크 주변, 그리고 디알라의 농촌 지역에서 수십 개의 다양한 민병대 그룹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이동하며 가정의 무기를 저장하고 픽업 트럭을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43만 7천 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 추적하려면 실시간 드론 감시, 신호 정보, 그리고 지역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오후에 A-10은 두 번째 목표인 바그다드의 알사카 군사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열린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바그다드 대도시 지역 외곽에 위치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A-10은 여기서도 파괴적인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양쪽 공격에서 30명 이상의 민병대원이 무력화되었고 그들의 장갑차 재고와 탄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근처에서의 작전은 항상 추가적인 위험을 수반하며 민간인 사상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간인 사상자는 이란의 선전기계에 먹잇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A-10과 같은 느리고 낮게 나는 플랫폼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A-10의 심리적 영향력은 다른 어떤 항공기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F-35는 보이지 않습니다. 폭발음만 들립니다. B-52는 높은 고도에서 공격합니다. 지상에 있는 군인은 폭탄이 떨어지는 것만 느낍니다. 하지만 A-10은 낮게 날아옵니다. 천천히 옵니다. 그것이 당신을 보고 당신도 그것을 봅니다. 그 킥킥거리는 소리는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들립니다. 이것은 민병대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종말의 심리를 만듭니다. 숨을 곳이 없고 장갑은 쓸모없으며 그 소리가 들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낮은 고도는 또한 A-10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맨파디 사정거리 내에 있으며 이란이 민병대에 배포한 358 유도 미사일의 목표 지역 내에 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발사된 단일 어깨 발사 미사일이 수백만 달러의 항공기와 조종사를 적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전장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공중 우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지만 전쟁이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A-10의 비행시간 비용은 단지 $6,000로 F-35의 $36,000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드는 스텔스 항공기로 민병대를 추적하는 대신 미국은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몇 달 동안 이 작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전 CIA 국장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는 상황을 요약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스탈스 항공기를 원하는 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사 장소 바로 위에 주차하고 그것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이라크에서 민병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직접 싸울 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발사는 86% 감소했고 방공망은 무력하며 해군도 없고 F-14 함대는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에 있는 베리인 네트워크만이 남은 카드이며 이는 전쟁을 자국 영토 밖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간접적인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정권은 자국민에게서 보류한 수십억 달러를 이 민병대 네트워크에 투입했습니다. 에르빌 공격은 이 전략의 마지막 수였습니다. 워싱턴의 배영은 다음 날 아침에 나왔고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미국의 전술적 우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의 역학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A-10의 지상에서의 파괴적인 영향이 있은 지 몇 시간 후 미 공군은 자체적으로 상당한 물류 및 인력 손실을 겪었습니다. 오후 2시경 서부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군 KC-135 스트라토탱커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의 미국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행하던 두 번째 KC-135 항공기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에 착륙했습니다. 센티컴과 펜타곤은 공식 성명에서 이 사건이 적의 공격이 아니라 공중급유와 같은 매우 위험하고 기술적인 기동 중 두 항공기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공중급유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대형 항공기들이 서로 몇 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절차로 약간의 난기류나 공기역학적 오류도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해가 식기도 전에 지상에서는 새로운 전선, 정보와 허위 정보의 전선이 열렸습니다. 이라크의 이란 지원 이슬람 저항 세력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성명을 신속히 발표하며 그들이 자국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무기를 사용하여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분석적 관점에서 이 주장을 살펴보면 민병대의 무기고에서 탱커를 격추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는 이란산 398 미사일 로이터링 지대공 미사일뿐입니다. 이 무기는 기존의 방공 미사일처럼 목표물로 직접 날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드론처럼 공중에 떠서 전자광학 센서를 사용하여 저속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 모인 항공기 또는 급유를 위해 속도를 줄인 공중급유기를 탐색하고 발견하면 공격합니다. 이란은 이 시스템을 불법 경로를 통해 수년간 예멘의 후티와 이라크의 민병대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성이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레이더가 신호정보가 감시하는 현대 전장 환경에서는 대형 항공기가 미사일에 맞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펜타곤의 추락 설명 주장과 레이더 추적은 이것이 미사일 공격이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민병대가 직접 비행기를 격추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빨리 그리고 크게 책임을 주장했을까요? 그 답은 지상에서의 파괴를 은폐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모술과 바그다드에서 A-10에 의해 큰 손실을 입고 본부와 보급 창고가 파괴된 후 민병대는 무너져가는 사기를 높이기 위해 승리의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손상된 무적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선전수단입니다. 이 상황은 정권의 동맹국들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군사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작전 실패를 자신들의 승리로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더 깊이 진행함에 따라 전쟁의 비용이 양측 모두에게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중 우위를 가진 미군에게도 지상 상황은 결코 손실 없는 승리 행진이 아닙니다. 작전 에픽 퓨리의 첫 몇 주 동안 펜타곤은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쟁 시작 이후 정확히 140명의 미군 병사가 다양한 수준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군인 중 108명이 복귀했지만
140이라는 숫자는 지상에서의 긴장 규모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망한 미군 병사의 수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KC-135 추락 사고를 포함하여 13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란의 대리군이 드론, 박격포탄, 소형 로켓과 같은 비대칭 전술을 통해 정규군의 소모 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군 기지는 지속적으로 경계 상태에 있으며 이 상황은 인원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중 우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지상에는 A-10, 공중에는 B-52, 어디에나 F-35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지상작전이 계획되지 않고 최종 정치적 합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낮은 강도에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갈등 환경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요? 이 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13명과 부상자 140명. 이 숫자들은 아직 대중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상자에 대한 새로운 보고가 나올 때마다 워싱턴의 정치적 계산이 바뀔 것입니다. 미국 대중은 이미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의 아이디어에 지쳐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25년간의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이제 이란. 모든 KC-135 추락 사고, 에르빌에서의 드론 공격, 부상당한 병사를 위한 모든 대피 비행은 미국 대중의 전쟁 피로를 심화시킵니다. 패트레이어스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만든 그 역사적인 문구는 오늘날 에픽 퓨리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말해줘.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말해줘. 이 불확실성은 이란 정권의 현재 전략의 투석입니다. 테헤란은 군사적으로 미국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갈등을 장기화하여 미국 국내 정치의 피로감을 조성하고 워싱턴이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이란 자체가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비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게는 140명의 부상자가 군사적 비용을 의미하지만 이란에게는 격추된 드론과 폭격된 PMF 기지가 이미 붕괴 중인 경제에서 수백만 달러가 차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 정권이 미국을 지치게 하려는 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동맹 네트워크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1일과 12일의 사건을 단순한 전술적 충돌로 보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이 24시간은 이란이 오랫동안 주요 전략적 승리로 자랑해온 그들의 대리 네트워크가 미국의 공중 캠페인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습니다. A-10 워트호그 항공기의 배치는 전쟁의 무균 상태의 레이더 화면을 넘어 참호의 위치를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B-52 폭격기로 확립한 공중 우세를 A-10으로 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이란의 동맹국들은 그들이 의존하던 방공 시스템이나 물류 네트워크가 미국의 화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민병대가 KC-135 추락 사고를 거짓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더욱 비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매우 명확합니다. 미국은 소모전을 벌이고 있으며 작전 손실과 140명의 사상자를 초래하고 탈출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권에게 상황은 소모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붕괴입니다. 정권은 자국 국민에게서 보류한 예산을 국경 너머의 민병대에 투입했으며 이 작전의 가장 파괴적인 순간은 2026년 3월 2일에 발생했습니다. 목표는 로레스탄주의 호라마바드 근처 산에 조성된 대규모 탄도미사일 단지와 통가제르바이잔주의 타브리즈에 있는 단지로 건설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호라마바드 지하시설이었습니다. 이맘 알리 기지로 알려진 이 시설은 이란의 최대 탄도미사일 단지였습니다. 길이가 36에서 50km에 이르는 터널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하도시, 수백 개의 샹합산 변형 미사일이 저장되고 발사대가 숨겨져 있으며 탄약고가 줄지어 있는 미로. 이것이 이란의 지역 억제력의 중추였습니다. 이 작전은 B-52 같은 폭격기에게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공중방어 네트워크는 옥제 기술에 기반한 조기 경보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었고 작전의 첫 시간에 동시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요소로 인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초기 단계는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인원들이 지상에서의 위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꺼지면서 이란군은 다가오는 파괴를 볼 수 없었고 방어 시스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공중의 완전한 취약성의 창이 단지 48시간 동안 열렸을 때 미공군은 전략 폭격기 함대의 중량급인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를 배치하여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3월 2일 밤 B-52의 폭격이 악몽처럼 케이호라마바드의 가장 큰 지하 미사일 무기고에 쏟아졌습니다. 작전의 핵심 구조는 층별 파괴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B-2 스피릿 항공기가 조용히 이란 영공에 침투하여 3만 파운드의 GBU-57 벙커 버스터 폭탄을 목표물에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들은 산 깊숙이 침투하여 몇 초 만에 주요 문과 중요한 지지 기둥을 파괴했습니다. GBU-57 탄약의 공기역학적 설계는 중력 가속과 결합하여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에너지는 강화 콘크리트와 단단한 암석을 60m까지 관통할 수 있으며 충돌 시 터널 시스템 내에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빈혈을 일으키는 지진 충격파를 생성합니다. 곧이어 비엘랜사와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항공기가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비엘랜서 항공기는 초음속 속도로 전장에 진입하고 이탈하며 이동식 방공포대를 하나씩 사냥했습니다. 그 후 B-52 폭격기는 수천 파운드의 JDAM 스마트 탄약으로 지상 지원 건물, 환기구, 통신 안테나, 전력 전송선을 지도해서 지웠습니다. 8개 이상의 주요 터널 입구가 벙커 버스터 폭탄에 의해 몇 초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GBU-57이 산에 떨어져 주요 통로를 붕괴시켰습니다. 터널의 내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폭발로 인해 산 내부에서 외부로 거대한 불덩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나사의 FARMS 위성 시스템에서 공격 후 해당 지역의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산속의 탄약고 연쇄 폭발로 인해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거대한 열파가 발생했습니다. 호라마바드가 함락되었습니다. 이란의 최대 미사일 저장고는 이제 잔해 더미가 되었습니다. 호라마바드가 불타는 동안 봉가제르바이잔주의 타브리즈 사일로 단지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설은 100k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에르빌과 그 지역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보복 미사일의 주요 출처였습니다. 가장 긴 터널 네트워크를 가진 이 시설은 이란의 두 번째로 큰 미사일 무기고였습니다. 이 시설은 이미 2025년 6월 작전 중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권은 이를 재건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의 첫 번째 공격 물결 동안 지하 터널 네트워크의 입구와 지지점들이 강력한 폭격으로 매몰되었습니다. 시설 내부의 거대한 구획들은 미사일을 완전한 파괴로부터 보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기, 전기,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파괴되어 내부의 미사일과 인원은 물리적으로 지상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터널을 파거나 외부와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 없이 폭탄에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지하 80m의 터널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 위로 미국 감시 비행기가 하루 24시간 맴돌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즉시 감지됩니다. 누군가 입구를 열려고 하면 GBU-31이 몇 분 안에 그 지점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무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호레이바바드와 타브리즈의 이 두 시설에 주둔한 1000명에서 1500명의 혁명 수비대 군인들이 터널 덮개가 그들 위로 무너졌을 때 수백 미터 지하에서 완전한 어둠과 질식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숫자는 이 두 시설에만 해당됩니다.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지하 기지를 고려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국에 거의 100개의 지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약 25만 명의 군인들이 이란의 지하 기지에 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란 국민들은 수십억 달러가 모술과 바그다드에서 몇 시간 만에 잔해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자신의 동맹국조차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전 논리나 번영의 약속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하늘에서 미사일이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자원, 경제, 정치적 정당성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군사 상황은 이란이 이 비대칭 시험에서 그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